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신혼부부들도 관심이 많은 기사인 것 같고 네. 부영그룹이요. 예. 네. 2021년 이후에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억 원 주겠다 출산 장려금. 네, 맞습니다.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영이 이런 선택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부영건설 보면은 모토가 사랑으로잖아요. 아, 그래서 그 사랑으로를 지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네. 아무튼간에 이게 21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 한 명에게 1억 원을 이제 주겠다라는 게 이제는 이번에 부영 회장이 밝혔던 내용인데요. 예. 이미 이제는 쌍둥이 자녀 낳으신 분 2억 원 받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3명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는 한 명당 1억 원이니까 예. 3명치의 출산 장려금을 주는지 또는 아니면은 이제는 국민임대주택을 받는 이런 방안도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아주 즐거운 선택입니다. 네, 예. 굉장히 파격적이죠, 사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런 이유가 부영 이중근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이런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존립 위기, 그러니까 위험하다 보니까 우리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출산 장려금 제도를 꺼내 들었죠. 예. 지금의 합계 출산율이 작년도 2분기와 3분기가 각각 0.7명입니다. 연간 보면은 0.7명도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위기죠, 사실. 예.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회장이, 부영 회장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합계 출산율이 1.5명은 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두 배인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정책이 나왔는데 이중근 회장이 사실 이번에 좀 파격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이중근 회장을 알고 있는 분들은 파격적이지도 않아요. 이미 작년에 그렇죠. 고향 사랑, 그래서 말 그대로 고향 분들에게 이미 기부금을 줬습니다. 친구한테도 주고 말이에요. 네, 얼마를 줬냐면 와. 고향 주민들에게 280명에게 각각 1억 원을 줬고요. 그런 다음에 초중고 동창에게 80명에게 각각 5천만 원을 줬어요. 왜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떠났지만 고향을 지켜낸 고향을 지킨 사람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는 각 사람에게 1억 원, 5천만 원 그것도 부족해서 누락된 사람이 10명이 나온 거예요. 네. 그 설명에게 또 1억 원을 또 줬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정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저는 이번에 좀 봤는데 그 당시에 고향 사람들에게 돈을 줬을 때도 굉장히 방법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억 원을 준 게 아니라 예. 오래 산 사람에게 1억 원. 어. 5단계로 나눴어요. 아. 5단계로 나눠서 오래 산 사람에게는 1억 원, 예. 적게 산 사람에게는 세금 빼고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5단계로 나눠줬는데 이번에 이 출산장려금도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사실. 예. 또 한 명에게 1억 원, 2명이면 2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아젠다로서 예. 영향력을 크게 좀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입사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예. 이제 이중근 회장이 셋째를 낳으면 또 네. 1억 원이나 무상 임대주택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네. 있게 선택권을 준다라고도 말을 했는데 네. 그만큼 임대주택 제도에 관심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특히 영구 임대주택 비율이 30% 이상은 돼야 된다. 이래야 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한 네. 건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부영건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사실 임대주택 많이 지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유가 70%, 영구 임대주택이 30%이 정도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을 했는데 저는 동감합니다. 근데 문제가 예.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땅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LH나 SH에서 어느 정도 땅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도 이제는 좀 들여다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확실히 저출산 문제, 주거 문제는 영향을 줍니다. 상관관계가 있고요. 한은에서도 이미 연구보고서를 통해 나왔어요. 주택 비용 부담이 자녀 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지금의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내가 돈을 빨리 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활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좋은 제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봅니다. 예. 근데 부영이 보통 아이 하나에 1억 원 주겠다 이렇게 네. 말했을 때 그냥 그래 그러니까 한 명 나면 1억 받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약간의 복잡한 게 네. 근로소득으로 주는 거냐, 증여로 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게 내가 소득세로 받느냐, 소득으로 보느냐, 아니면 증여로 받느냐 이게 큰 차이인데요. 네. 일단은 보겠습니다. 일단 부영 그룹이다 보니까 일단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보통 한 2, 3년 차 아니면 5년 차일 거예요. 그럼 예. 연봉을 따져본다 그러면 5천만 원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예. 거기서 1억 원을 이제는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만약에 소득세로 건다 그러면 과표가 한 8,800에서 1억 5천 사이. 그러니까 35% 세율이 붙을 겁니다. 연봉에서. 예,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은 언론에서 뭐 이게 38% 정도를 보고 있는 이거는 진짜 과표를 생각 못한 거고 아, 그래요? 과표라는 거는 결국엔 내가 받은 거에서 비용을 빼야죠.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35% 나올 거예요. 아마 8,800에서 1억 5천 사이에. 예. 그러면 35%를 소득세로 뗀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방소득세 10% 붙으면은 거의 한 4천만 원은 이제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1억을 받았을 땐 4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렇죠. 내가 이제 근로소득세 그 소득세로 예.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받는 입장에서는 세금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증여로 뺀다 그러면 10%예요. 1억 원 이하는 이제는 그 세율이 10%다 보니까 네. 그럼 나는 일단 1,000만 원만 빼면 되거든요. 받는 쪽에서. 예,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부영 측에서 그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증여로 뺀 거죠. 아. 예, 그래서 증여로 하겠다라고 이제 본 거고. 예. 근데 뭐 증여로 뺀다 그래서 예. 증여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과세 당국이 아. 판단을 하죠, 그렇죠. 당연히. 아. 그래서 골머리를 앓을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거를 소득세로 봐야 될지 증여세로 해야 될지 아마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플 거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저는 아마 소득세로 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직원한테 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건 증여라 보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소득으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소득세로 아마 계산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취지가 너무 무색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의 그래서 이제는 뭐 부영 측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면세 대책을 주자라는 얘기가 지금 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 면세 제도를 이제 활용하자 이런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뭐 충분히 이제 공감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부영의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정부가 잠시 후에 이제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는데요. 이게 18년 만에 확대다 보니까 증원 규모에 대한 관심이 상당해요. 네, 저는 일단 제 개인적 생각은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하는데, 예. 근데 그런 게 이유가 일단은 2035년 되면요 의사 수가 1만 5천 명 정도 부족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미 한국개발연구원이나 아니면 서울대에서 나왔던 연구 자료인데요. 현재 취약지 같은 경우가 한 5천 명 부족하고요. 앞으로 35년까지 1만 명 부족해요. 그러면 봤을 때 1만 5천 명 이제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증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8년째 거의 19년째 동절입니다. 증원 자체가 인원수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증원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연 한 1,500명 정도 이제 늘려야 지금 의사 수가 이제 해소가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무엇보다 의사분들이요 은퇴하잖아요. 예. 네. 지금 연구 결과에 보면은 10년 내에 2만 2천 명이 이제 은퇴 연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증원이 안 되고서는 사실 의사 수를 메꾸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증원한다고 해서 바로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지금 의협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만약에 증원한다 그러면 이제는 수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는 의료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한 이유가 이제는 2007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던 연구 보고서를 이제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의사 1,000명당 그러니까 1,000명당 이제 의사 수가 한 명이 늘어난다 그러면 일단 의료비가 22% 증가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사 수 증원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이제는 의료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데 예.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의사 수가 증가돼서 의료비가 증가된 게 아니라 수가도 인상됐고 그 사이에 그다음에 의료 약제도 올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다라고 이제는 팽팽하게 이제 맞서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는 이제는 그러니까 의료인에 대한 양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저는 뭐 충분히 그 정부의 저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1일 날 발표했던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요.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뭘 다 들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대표적인 게 계약형 지역 의료 필수 의사제 이것도 눈에 좀 띄거든요. 예. 한마디로 학생과 지자체와 이제는 대학병원이 계약을 맺어서 말 그대로 이제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고요. 수련비를 주면은 교수직이라든지 주거를 마련해 주고 그러면 이분들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 이런 어떤 현안도 같이 발표를 했고 예. 또 한 가지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이 특례법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책임이 없는 말 그대로 의료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계속
기소가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사분들이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례법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부분도 같이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이제 정부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충분히 의료계의 얘기를 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증언에 대한 이 개혁 부분이 만약에 뒤로 후쳐진다 그러면 사실상 의료인에 대한 증언 부분은 물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물론 뭐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은 예. 아마 국민적 공감대로 본다 그러면 증언에 대한 부분은 아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의사협회는 또 이제 정원 확대 시 국민 의료비가 증가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의사단체는 이 지표를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그렇죠.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게, 야 어느 나라가 이게 국민 1000명당 의사 수 1명으로 계산하냐?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예. 진료 대기 일수라든지 건강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의료 만족도를 종합해서 봐야지 산술적으로 계산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정부는 이제 산술적으로 봤을 때 1000명당 의사 활동 수가 우리나라가 2.12명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 OECD 평균이 3.69명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가 4.53명, 그다음 프랑스가 3.18명이다 보니까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아마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의료계와 지금 정부의 이제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의 공감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개인적 얘기를 해드리면은 저는 사실 의료계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아이가 좀 아파갖고 사실 대학병원에서 좀 오래 입원했었거든요. 의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거든요. 예. 그만한 대가, 수가 인상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 이번에 해줬거든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의사 수 부족한 거는 사실 의료계에 좀 욕심이지 않느냐라고 전 보거든요. 의사에 대한 고민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의사 수를 증액하거나 증원을 하거나 아니면 의사 수를 좀 배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건강은 좀 좋아졌습니다. 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